자, 여기서 이제 이 중국의 그런 대한 입장, 중국과의 게임이 실은 우크라에서 펼쳐지는 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우크라 상황은 지금 어떤 변곡점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우크라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나 다른 쪽에서는 이거를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스톰 섀도우는 우리로 치면 타우루스 같은 건데, 타우루스 같이 벙커를 관통하는 능력은 없지만 그 크기라든지 그 사거리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공대지 미사일이고요. 타우루스 같이 고정 타겟을 노려보죠. 네, 그리고 사거리는 오리지널은 560km 이상인데 수출용은 250km 정도까지 나옵니다. 탄두 무게도 타우루스랑 비슷합니다. 450kg짜리입니다. 이거가 지금 뭐를 뜻하냐면요. 이런 미사일을 지난주에 영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를 뜻하냐면, 케르치대교라든지, 케르치대교가 지금 그, 러시아 사이드에서 크리미아 연결한 다리, 그 다음에 크리미아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아조프의 해안을 따라서 크리미아로 연결되는 거, 이런 데들이 다 작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크리미아 내에 있는 러시아군 기지까지도. 그러니까 저 사거리 250km짜리 저런 무지막지한 공대지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얘기는, 저거는 게임이 좀 달라지는 거죠. 게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고, 그 보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나 혹은 다른 데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NCND예요. 지금 상태는. 네. 그리고 이제 그 GLSDB가 이제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부터 대량 공급되거든요. 이 GLSDB는 이제 그 우리 KGGB 같은 거죠. 그 GBU-39 활강 유도 폭탄. 근데 우리 KGGB가 250파운드짜리 폭탄을 쓰는데 얘는 120파운드짜리인가 써요. 그래서 전체 무게가 110kg밖에 안 되고요. 그 탄두 무게는 93kg밖에 안 됩니다. 우리 KGB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예요. 얘를 이제 그 다연장에서 발사되는 구형 로켓에다가 다른 거예요. 구형 로켓이 M26 로켓입니다. 이 구형 로켓 자체는 사거리가 한 15에서 32km밖에 안 나가는데, 얘가 올라가서 하늘 높은 데서 이 GBU-39를 분리시키니까 GBU-39는 거기서부터 분리돼 가지고 활강을 해요. 그래서 사거리가 한 150km쯤 나옵니다. 아까 보신 스톰 섀도우는 하나의 가격이, 한 발의 가격이 한 10억, 12억, 그러니까 100만 달러 선이에요. 그런데 얘는 하나의 가격이 한 2만 불, 3만 불 정도에 불과해요. 한 3, 4천만 원. 다시 말하자면 GLSDB는 그냥 쟁여놓고 쏠 수 있다는 소리예요. 100발을 쏴도 뭐 100발 쏴봐야 뭐 100발 쏘면 돈이 좀 되겠네. 한 3천만 원에 3억에 한 30억 쏘는 거네. 근데 상대방은 불바다 되는 거죠. 물론 폭탄이 좀 작지만. 이걸 미국이 대량으로 준비 중인데,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이게 미국이 야전에 배치한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만 해서 그러니까 확정은 시켜놨지만 재고를 안 갖고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립에 들어가야죠. M16 로켓과 GBU-39 둘 다 이제 있는 물건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GBU-39도 그렇고 M16 로켓도 그렇고 GBU-39도 원래 있는 소구경 폭탄에다가 그 활강 날개 다른 거거든요. 그 폭탄 또 로켓 모터 이게 다 옛날 거여 갖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전수검사를 하고 있어요. 전수검사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스톰 섀도우,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있는 GLSDB, 뭐 이런 종류의 물건들이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지금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서방은 입장이 명확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크리미아와 돈바스까지 수복하게 원한다면 러시아가 물러날 때까지 계속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럼 너희 평화 원하지 않아? 아, 평화 원하지. 평화 금방 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물러나면 평화야, 그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이 전쟁에서 발을 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푸틴은. 지금 러시아 입장은. 전쟁을 끝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핵무기를 쓸 수도 없고, 써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쓰고 나면 이제 러시아 폭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푸틴의 지금 선택 포인트는 패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발적으로 크리미아로부터까지 다 철수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제거되냐. 아니면, 우크라이나한테 두들겨 맞고, 패주해서 철수한 다음에 정치적으로 제거되냐. 어느 경우도 정치적 제거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아시다시피, 이 정도 전쟁이 붙고, 이 정도 일이 사단이 벌어지면, 이 중간에 어떤 그런 중간 초이스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열받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민이 됐고, 외국에 나갔고, 많이 죽었고, 이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야, 이 차제, 크리미아, 돈바스까지 다 수복하는 거지, 이러고 나가고 있고, 서방에서도, 우리가 무기 지원할게. 너희가 싸우면, 너희가 싸우겠다면 우리가 무기 지원할게. 끝까지 해봐. 해봐. 이걸로 나가고 있고. 따라서 푸틴이 어떻게 힘을 써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나이스하게 판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너무 깊게 들어온 거죠. 너무 일을 잘못 벌린 거죠. 네. 자, 그럼 이것이 아까 우리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중국에 무슨 의미를 가지냐. 굉장히 심각한 타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관점에서 심각한 타격이죠. 뭐냐면 지금 보세요. 우르슬라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EU의 용어들 보면 중국을 전략적 체제 경쟁자.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가 살아남든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든 그렇게 표현해요. 유럽에서 중국을 요새.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우르슬라나 유럽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국은 세계 질서를 전복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세계 질서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중국에 너무 몰빵을 해서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국을 다뤄야 된다. 차이나 디리스킹. 이게 차이나 디커플링이랑 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도자들이. 이번 G7에서도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결국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겪으면서 서방 사람들이 뭐를 뼈저리게 느낀 거냐면 변형 공산 체제는 잘 다루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사고 친다. 세계 시장에 담궈 놓았어도 얘들은 전혀 착해지거나 합리적이 되질 않는다. 사고치는 놈들이다. 이게 이제 서방에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유럽 지도자들, 우르슬라가 그랬죠. 너희가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보고 우리가 너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의해서 유럽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무서운 건데 새로운 군사 전략이 이번에 튀어나온 거라고요. 이게 뭐냐면 미군 파병이 없거나 최소화된 상태에서도 현지 자유공화 세력이 분발하면 침략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군사 모델이 증명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5억 달러인가 6억 달러 긴급하게 대만에 지원하잖아요, 무기.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대만을 고슴도치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독침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군사 용어에서는 고슴도치 포큐파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말은 직접 안 하지만 한국은 자기가 알아서 중국에 대한 맹렬한 고슴도치로 점점 더 성숙돼 가는 중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겠죠. 즉 이렇게 두 개, 하나는 중국을 보는 관점이 서방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을 억제하거나 중국에 저항하는 그런 군사적 방법론, 군사 전략에서 전혀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한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걸 돌파하려고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 회의를 바로 이제 G7과 싱크로나이즈 시켜가지고 열었죠. 우리도 이렇게 동맹이랑 같이 갈 수 있어라고 이제 세과시도 있는데, 뭐 중앙아시아 5개국이 모인 세과시랑 G7이 모인 세과시는 전혀 레벨이 다르죠. 클래스가 다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약화에 따른 빈집털이를 시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중앙아시아 5개국 회의 저렇게 떠들썩하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저 러시아가 저 속으로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저게 우리 앞마당인데 저놈의 자식, 우리가 전쟁에서 몰려서 우리가 좀 망조가 되니까 바로 우리 뜯어먹으려고 저렇게 이빨 드러내고 덤비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참 그런 데 대한 성숙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구나, 중국이. 그냥 중국 자신도 갈급하니까 오늘 찍어 먹어서 오늘 정치적으로 광 잡을 수 있고 오늘 정치적인 효과 낼 수 있으면 내일 모레 뒤는 보지도 않고 그냥 일 저지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언론에서, 국내 언론에서 가끔 떠드는데 이거 다 꽝입니다. 블라디보스톡 띄우기. 뭐 중뽕들이 이제 해삼이, 블라디보스톡을 해삼이라 그러죠. 해삼이 많이 안 나와요. 해삼이를 절반 수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호들갑입니다. 뻥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중국 국내 이동 물량, 예를 들어서 길림이나 길림성이나 헤이룽장성에서 중국 남부 해안으로 가는 물량, 그거를 블라디보스톡을 이제 경유 항구로 사용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뭐 별볼 없는 게 2007년부터 이미 헤이룽장성의 국경도시 수이파너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항으로 사용하는 수출 물량 이동 코스가 이미, 그것도 중국 내부도 아니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이미 뚫렸었어요. 2007년부터.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길림성 국경도시 훈춘에서 출발해가지고 북한 나진 통해서 수출 물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길림성의 훈춘에서 나가는 물량이 나진 대신에 블라디보스톡을 사용하게 되면 육로 코스가 250km 더 길어집니다. 더 불리해져요. 그리고 이제 딜림 핵심 도시가 장춘인데요. 이 장춘은 다이렌이 훨씬 가깝습니다. 다이렌에서는 680km, 블라디보스톡은 770km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별로 실속이 없고 별로 뭐 새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있다면은 중국이 러시아를 식민지화 만들어서 장악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뭐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뭐 상징 암시 그 정도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 댓글에 보면 이걸 좀 많이 다뤄달라 그러는데 좀 호들갑들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된 건 뭐냐면은 중국 국내 이동 물량의 경유항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은 스텝이 점점 더 꼬이는 걸로 봐야겠죠. 중국은 이제 4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환율 조작할 때가 아니에요. 첫째가 정치 개혁이고요.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해야죠. 제가 냉전 예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산당 권력 독점 체제를 가지고는 개방으로 갔다가 다시 탄압으로 왔다가 개방 갔다 탄압으로 왔다가 이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이 시계추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 정도 사이즈에 저 정도 경제까지 늘었으면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을 가야 돼요. 길을 스스로 다 닫아 걸었죠. 수십 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개혁을 해야죠. 우리 같으면 저 개혁이, VAT,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1977년, 그 다음에 민간주도 시장으로 이행이, 민간주도 경제로 이행이 1979년 초. 예, 중국은 저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사지정학적 개혁을 해야겠죠. 세계 질서를 수용을 하면서 뭐 미국과 그렇게 날 세우고 이럴 일이 전혀 없죠. 그냥 먹고 살고 발전하는 걸 염두에 두면. 마인드셋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를 정복해야겠다. 그 세계 시장 체제는 우리의 사실상 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는 참 재밌는 건데 이게 재정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가 저렇게 거덜이 난 게 제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재산세랑 상속세가 없어요, 중국이. 소득세와 법인세밖에 없어요. 재산세가 없고 상속세가 없습니다, 중국이. 그 지방정부 세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세수가 굉장히 제한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재정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걸 아무도 못한대요. 다 그 관시랑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저 세제개혁을 못한다네, 실제로는. 참나. 이 같은 4대 개혁 대신에 엉뚱한 짓만 하는 거죠. 환율 조작으로 천문학적 무역 흑자를 더 강화하는 경제전쟁 하겠다는 거고, 러시아 힘 빠진 거 틈타서 중앙아시아 빈집털이 하고 있고, 러시아 힘 빠진 거 틈타서 블라디보스톡에 침발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렇게만 해주면 뭐 틀림없이 망한다. 틀림없이 쪼그라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G7 이번에 중국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대응이 나오는지 좀 기다려보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